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116회차 이론 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본적 지출 항목을 소액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소액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겠다. 그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건물의 창문이 깨져서 창문을 수리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본적 지출 항목을 소액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그럼 자산은 과소계상 되겠죠? 비용은 반대로 과대계상 될 겁니다. 자,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반대로 줄어들겠죠. 자,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자본 계정 안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결국에 이익이 자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본도 동일하게 과소계상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단기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과소로 바꿔주셔야겠죠? 3번 부채가 과소계상된다. 부채는 상관이 없어요. 부채 계정은 없죠. 4번 자본이 과대계상된다. 과소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자본적 지출, 소액적 지출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 재고 자산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과소가 되면 비용은 반대로 과대가 되고 나머지도 자산과 동일하게 과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비용이 반대로 과소가 된다. 그럼 나머지 자산, 이익,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과대가 될 겁니다. 반대로 과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 빼고 다 동일하게 과대되거나 과소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90% 확률로 정답이 아닐 확률이 커요. 부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1번 영업권. 자, 영업권이 정답이죠. 영업권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 문제 풀다가 K랩 열어보시면 되죠. K랩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 체계를 볼 수 있어요. 당좌 자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회계 추정 변경이다. 추정은 추정치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손율을 바꾼다든지 또는 감가상각할 때 내용 연수, 잔존가치 이러한 추정치를 바꾸겠다. 자, 1번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를 변경하겠다. 추정치 변경 맞죠? 2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하겠다. 자, 2번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고 했을 때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정책의 변경이 있죠. 자, 추정 변경은 말 그대로 추정치를 바꾸는 거고요. 정책 변경은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죠. 그러면 얼핏 보면 정책의 변경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필요한 것들이 내용연수 필요하고요. 잔존가치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얘들은 추정의 변경이죠. 그러면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될지 정책의 변경으로 봐야 될지 헷갈립니다. 자, 어떤 걸로 봐야 될지 헷갈린다면 그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3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선입선출법으로 했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겠다.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3번이 회계 추정 변경이 아닙니다.
4번,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 자, 진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휴대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 만들었던 제품은 어떻게 돼요? 구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런 경우를 진부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화 여부는 추정의 변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무 2급에서 회계 추정 변경, 정책 변경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몇 가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 변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진법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전진법은 단기부터 쭉 바꿔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소급법은 뭐 전기, 전전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회계 정책 변경도 해야 되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때, 자, 회계 정책부터 소급법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두 번째로 추정치 변경해 주시면 돼요. 순서는 정책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추정치를 변경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 변경을 할 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일단 첫 번째,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자, 회계 기준이 바뀌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의 중대한 사유 때문에 바꿔야 될 때, 뭐 기업끼리 합병을 했다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이나 회계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유용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 자, 세법 변경 때문에 회계 추정치나 정책 바꾸는 거 안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법이 바뀌었는데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계랑 세법의 입장은 달라요. 자, 우린 지금 회계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세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회계 추정이나 정책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유상증자 시 주식이 할인 발행된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계상한다. 맞죠? 여기에서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켰다라는 뜻이고요. 유상은 대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써주시면 되고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가죠. 2번 신주 발행비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뭐 수수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광고비를 태운다든지. 자, 이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해 주시거나, 또는 반대로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겠죠. 거기에서 빼주시거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중에 9만 원은 회사가 할인 발행한 거고요. 싸게 발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만 원은 신주 발행비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신주 발행비. 두 개 합치면 10만 원이죠. 자, 이때 회계 처리할 때 수수료 비용 만 원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따라서 우리가 자본 거래를 할 때 비용 계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적힐 때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주식 분할의 경우 주식 수만 증가할 뿐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주식이 딱 한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짜리를 분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죠? 얘가 10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2개 곱해주시면 자본 총계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개 또 곱해주시면은 또 100만 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자본금은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4번, 무상감자는, 자, 여기에서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켰다. 무상은 대가가 없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감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식 감소시키는 걸 소각이라고 하고요.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감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감소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무상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무상감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본 계정이 있고요. 자, 자본 계정이 어떤 거 있죠, 여러분? 일단 자본금,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있고요. 그 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있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자, 그런데 이익이 나면 이익 잉여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결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자본금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 200만 원이 결손이 난 거예요. 손실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자본 총계는 얼마가 되나요? 300이죠. 300만 원. 그죠? 자본 총계는 300. 자, 그런데 이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자본금을 결손금 쪽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럼 보내주고 나서는 자본금은 300만 원이 남을 거고요. 결손금은 빵원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200만 원 이동을 해주면. 자, 그러면 자본 총계가 어때요? 그래도 그대로 200만 원, 300만 원 되겠죠. 300만 원. 자, 따라서 무상감자는 그냥 위치 이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될 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참고 재고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반품률이 높지만 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태로 판매한 상품이래요. 자, 우리가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했을 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 판매된 게 아닌 걸로 보기로 했죠. 자, 그럼 언제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반품 기한이 종료되거나 고객이 구매 확정을 했을 때. 자, 반품 기한 종료되기 전까지는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을 했어도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으로 봅니다. 자,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된 시송품 중에 자, 일단 300만 원 있고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럼 얘는 판매된 걸로 봐야겠죠? 그럼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판매된 걸로 보고 나머지 200만 원이 남아있더라.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자, 담보는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으로 봐주시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배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선적하는 순간 판매된 걸로 보겠다. 그럼 누구 거예요? 구매자 거죠? 구매자 거. 저희가 지금 물건을 매입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매자 입장이죠. 구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자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6번부터는 원가에 대한 내용이죠. 1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자, 지금 변동원가는 재료비가 대표적이죠. 직접 재료비가 대표적인 원가고요. 고정원가는 임차료죠. 임차료. 자, 변동원가는, 그러니까 재료비는
일정합니다. 하지만 고정원가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한 개당 들어가는 고정원가는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랑 같이 볼게요. 고정원가란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맞죠? 자, 고정원가는 임차료라고 했고요. 우리가 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총원가는 일정하겠죠. 내가 줘야 되는 월세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2번,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말한다. 맞죠? 3번,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자, 3번이 틀렸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 간접원가 이 두 가지를 합친 원가예요. 자, 그러면 기본 원가가 그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두 개 합친 거예요. 자, 기본 원가를 기초 원가라고도 합니다. 얘들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 7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개별 원가는 제품 개별적으로 원가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원가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1번 맞죠? 자, 공정별로 통제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2번, 종합원가 계산 중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모두 단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것으로 가정한다. 맞죠? 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하실 때 제공품 T 계정 그려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기초는 다시 얘기하면 전기 2월입니다. 그죠? 작년까지 덜 만들고 넘어온 거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단기에 새로 투입한 단기 착수,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고요. 완성되지 않으면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겠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와 단기 착수 중에 어떤 것부터 완성이 될까요? 당연히 전기에서 만들다 말고 넘어온 것부터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기초가 먼저 제품으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단기에 착수된 것 중에 일부분이 완성이 되고 또 일부분은 미완성되더라. 따라서 기초를 따로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고요. 평균법은 그런 거 없다. 기초 따로 빼서 계산하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정확하긴 하겠지만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기초와 단기 착수를 따로 나누지 말고 두 개 합쳐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기초도 단기에 착수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고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계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3번,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계산 차이는 없다. 맞죠? 자, 두 개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기초 제공품을 따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단기 착수와 합쳐서 계산을 하느냐. 기초 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개 차이도 없습니다.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과 달리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종합 원가 계산도요. 기말 제공품 평가하셔야 돼요. 우리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몇 프로인지 보고 계산을 하셔야겠죠. 둘 다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 발생합니다. 8번,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한다. 맞죠? 2번,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다. 2번이 틀렸죠? 단계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배부를 하셔야 돼요. 3번, 직접 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맞죠? 4번, 상호배부법, 단계배부법, 직접배부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제조부문에 모두 배분된다.
맞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다가 모두 배분을 하셔야 돼요. 9번. 자, 9번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세무 2급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정리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료를 제조 부문의 80%, 영업 부문의 20%로 배분하고 있다. 당월 지급액이 10만원, 전월 미지급액이 3만원, 당월 미지급액이 2만원인 경우 당월 제조 간접 원가로 계상해야 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당기에 발생한 보험료는 얼마인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당월에 지급한 금액이 10만원이네요. 당월 지급액. 자, 당월에 10만원 지급을 했지만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10만원이 모두 당기에 발생한 건지. 자, 전월 미지급액 3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당월 지급액 중에 3만원은 언제 거다? 전월 거다. 전월 미지급액 3만원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만원이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당월 미지급액이 2만원 있다. 자, 당월 미지급액은 지급은 안 했지만 당월에 발생했겠죠. 따라서 2만원까지 합쳐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당월에 발생한 보험료는 9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9만원인데 저희가 찾고 싶은 건 제조 간접원가로 계산되어야 하는 보험료예요. 지금 제조 부문의 80%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럼 80%를 곱해서 72,000원을 정답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면 몇 개인가? 자,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연습을 하시면 재무회계보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굉장히 더 쉽습니다. 오히려 효자 과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을 하셔서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평균법으로 구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연습 삼아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랑 가공비 다 구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재료비부터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인가죠? 자, 그럼 평균법에 완성품은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그죠? 완성품. 완성량은 1100개. 자, 여기에다가 기말 제공품을 더합니다. 자, 기말 제공품은 말 그대로 미완성된 거죠. 미완성된 거. 자, 미완성된 건데 여기에다가 완성도를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200개고요. 200개고 여기에다가 몇 개까지 완성시켰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원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이 말은 100% 투입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재료비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100%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료비는 몇 개예요? 1300개가 되겠네요. 그죠? 1300개. 자, 그 다음에 가공비도 볼게요. 가공비도 마찬가지. 완성품 무조건 넣어주셔야겠죠? 완성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기말 제공품을 더해 주시는데, 자, 기말 제공품 몇 개예요? 200개였죠. 자, 200개에다가 완성도를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시험지에 있는 완성도를 봐주시면 돼요. 60%만큼 완성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200개 중에 60%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120개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1100개 더하기 120개를 해주시면은 1220개가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따라서 기발 제공품만 곱해 주시면 되는데, 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었다. 그러면 100%를 계산해 주시고, 전체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완성도를 넣어 주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시험에서는 원재료는 전량 투입되었다.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재료도 마찬가지로 가공원가처럼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가공비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재료비도 122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혹시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재료비도 가공원가처럼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나온다면 100%가 아니라 60%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재료랑 가공비 모두 개수가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자, 우리가 아까 말문제 풀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기초 제공품이라고 했죠. 그럼 평균법으로 구한 개수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빼주시면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재료비부터 300개죠? 자, 그 다음에 재료비의 완성도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0%라고 했죠. 그래서 100%를 곱해줍니다. 그럼 1300개 빼기 300개 해주시면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도 마찬가지 기초 제공품 빼주시면 되고요. 300개에다가 가공비의 완성도는 몇 프로 적혀 있는 거 하셔야 되죠. 20%. 그러면 60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16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20개에서 60개 빼주시면 1160개가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저희가 가공비를 구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평균법은 1220개, 선입선출법은 1160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따라서 평균법은 완성품에 기말 제공품 더한 것까지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에 출제되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연속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풀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자, 따라서 절대 포기 먼저 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는 풀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 한 일주일 남았는데 해도 안 된다. 혹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부가가치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10% 부가세 과세되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죠. 1번 박물관에 입장하도록 하는 용역. 자, 박물관, 미술관은 면세입니다. 얘들은 면세. 고속철도에 의한 역의 군속 용역. 자, 2번이 과세죠. 자, 여기에서 과세로 들어가는 거. 뭐 KTX, SRT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택시도 과세고요.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 그 다음에 전세버스. 버스 빌려 타는 거 있죠? 얘들은 과세입니다. 참고로 면세에 해당하는 거는 지하철. 그 다음 뭐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러한 것들 면세 쪽에 들어갑니다. 3번, 4번 도서에 관련된 거 모두 면세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교보문고라든지 내가 도서를 구매한 게 있다. 그럼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1번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자, 면세는 세금 면제, 세금 자체가 없죠. 따라서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 관련은 공제 못 받죠. 자,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도 못 받습니다. 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자, 여러분 의제 매입세액 기억나시나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겠다, 공제해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농민으로부터 받은 농산물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고요. 근데 참고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공제 못 받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의제 매입 세액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저희가 딸기를 매입합니다. 딸기는 면세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치 매입을 했다. 그럼 부가세가 아예 없죠. 자,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딸기를 매입해서 저희가 딸기잼으로 파는 거예요. 딸기잼은 과세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자, 율은 회사마다 다른데 104분의 4 곱해서 나온 금액 있죠? 자, 이 금액만큼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해서 과세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 원래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율만큼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13번은 소득세예요.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시기로 옳지 않는 것. 자, 일단 근로소득은 직장인이 월급 받는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 받을 때 소득세 이런 거 다 떼고 받죠. 자, 세금 떼는 걸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기속일이 있고요. 지급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5월 달에 근로를 했다. 그러면 돈 받아야겠죠? 근데 돈을 5월 달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월 10일 날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받을 때 바로 원천 징수를 해요.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천 징수 시기는 지급할 때입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 자, 만약에 5월 달에 일을 했고요. 지급은 다음 달 10일 날 받는데요. 그럼 원천 징수는 언제 하는 게 맞아요? 6월 10일 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이 원칙이에요, 일단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5월 기속 근로소득을 5월 31일에 지급한 경우, 그럼 언제 원천 징수하시면 돼요? 지급일에 하기로 했죠. 5월 31일. 자, 2번. 7월 기속 근로소득을 8월 10일 다음 달에 지급한 경우, 저희는 지급일 기준이었죠. 그럼 8월 10일 월급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 징수 공제하고 나머지를 뭐 급여 이체를 한다든지 주면 되겠죠. 3번. 일단 3번이랑 4번은 예외입니다. 자, 2024년 11월 기속 근로소득을 2025년 1월 31일에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런 경우에 원천 징수 시기는 원래는 지급일로 보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자, 11월 기속 근로소득은 2025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천 징수한 걸로 봅니다. 자, 우리가 24년 1월부터 11월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이 있겠죠. 자, 일단은 1월부터 11월까지, 12월 31일까지는 원천 징수한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급과 상관없이. 자, 그 이유는 우리가 2025년도에 24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어떤 거 하셔야 돼요?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셔야겠죠. 그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원천 징수까지 완료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원천 징수한 걸로 봅니다. 25년 1월 달에 지급을 했어도. 자, 그 다음에 4번. 2024년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25년 3월 31일에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12월 달 근로소득이죠? 자, 얘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2월 28일까지 원천 징수한 걸로 봅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5월에 근무한 거 5월 달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12월 달 근로한 거는 25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25년 1월까지는 뭐 보편적으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25년 2월까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2월 28일까지 원천 징수한 걸로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5년 2월 28일로 보셔야 됩니다. 어때요? 내용이 좀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지급일에 원천 징수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원천 징수 시기로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25년도에 지급했다. 그러면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는 12월 31일로 봐주시고요. 12월은 2월 28일까지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3번의 경우에는 세무 2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116회차 시험 치러 가셨던 분들은 아마 얘는 많이 못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한 문제 때문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과감하게 별표 치고 패스하시고요. 14번, 15번을 풀어요.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내가 몰랐던 내용들 뭐 한두 개 정도는 꼭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막 멘탈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만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외워주시면 좋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사업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복식부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뭐 차변, 대변 분개했죠. 그 분개에서 직접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개인 사업자고요.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합니다. 간편장부는 차변, 대변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이익을 소득으로 볼 건지 말 건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간편장부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유형자산 처분하고 손해봤다. 자, 손실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봐요. 간편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은 복식부기만 인정하고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국세환급 가산금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총수익금액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자, 소득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에 더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국세환급 가산금은요. 우리가 환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국가에 100만 원을 환급을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 1월 15일까지 환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1월 20일에 환급을 한 거예요. 5일 늦게. 그러면 국가에서 내가 5일 늦게 줘서 미안하다. 그 의미로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 10,000원 붙여서 줄게. 이 10,000원이 국세환급 가산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상금 성격 혹은 이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10,000원을 소득에다가 포함시키겠다. 소득에 포함시키면 소득세, 세금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럼 얘가 과연 보상 성격이 되는 걸까요? 안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국세환급 가산금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비를 했대요. 그 소비 지급한 때의 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자,
회사의 재고자산을 집에 들고 가서 사용했다. 자, 이때 매출액에다가 산입합니다. 세금 내셔야 돼요. 4번 부동산 임대와 관련 없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맞죠? 자, 특히 4번 문장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월 결손금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결손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내죠, 여러분? 소득세를 납부하죠. 만약에 반대로 사업이 좀 잘 안 됐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려줄까요? 자, 환급은 해주지 않아요. 자, 환급은 해주지 않는 대신에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게 있으면 거기에서 공제라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사업 소득이 예를 들어 결손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근로소득까지 있어요. 근로소득이 500이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100만 원 결손 당한 거 있죠? 그 100만 원을 이렇게 차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걸로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다음 해로 넘기면 2월 결손금이 되는 거예요. 자, 15년 동안 2월 시켜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 회사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손이 발생했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에 24년도에 결손이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다른 소득에 공제를 못 받죠. 그러면 결손 난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가 25년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만약에 플러스 8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이죠. 여기에다가 100만 원 차감시키고요. 7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 안에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거주자의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자,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에 살고 계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가능해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뭐 저기 지방에 살고 계신다. 그러한 경우에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한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장학금을 1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내 돈으로 4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럼 합치면 500이죠? 500만 원 전부를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장학금은 공제를 못 받고요. 내가 직접 납부한 금액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장학금은 차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자, 부녀자 공제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단 연말정산 본인이 여자여야지만 가능해요. 일단 여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득 조건이 있어요. 종합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가능해요? 3천만 원 이하일 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고요.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통과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결혼을 했다. 그럼 부녀자 공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조건은 없어요.
그냥 결혼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가 없다. 자, 나는 미혼이다. 그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랑 소득 다 통과시키고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 그런 경우에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4번,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고요.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 이 부분도 맞습니다. 아마 3번이랑 4번을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계약자가 남편이죠. 그러면 남편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보험료 계산을 하실 때 계약자가 본인이죠? 넣어주시면 되고, 부부 공동이니까 본인도 포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무 2급 116회차 이론풀이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몰랐던 문제라든지 틀렸던 문제들 반드시 정리 꼭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무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